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서울에서만 1200명이 넘는 부모가 가족 없이 홀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880명은 가족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은 있었습니다. 자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들 중 상당수가 살아생전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고 전 재산을 넘겨준 부모였다는 겁니다. 내 모든 걸 줬는데 왜 마지막에는 혼자였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자녀에게 집을 넘겨주셨거나 지금 그걸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걸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은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는 어디에 있나요? 혹시 다 커서 제 갈 길 같다는 뿌듯함 뒤에서 울리지 않는 전화기를 물끄러미 바라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자녀와 마주 앉아 따뜻한 밥 한 끼 먹은 게 언제인지 지금 바로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해야 할 가장 아픈 현실이 바로 그 조용한 거리감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의 한 요양원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양원에서 가장 가슴 아픈 건 어르신들의 병이 아니라고요. 면회 오는 날도 아닌데 혹시나 누가 올까봐 복도를 향해 고개를 돌리는 그 간절한 눈빛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눈빛의 주인공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살아생전 자녀에게 집을 줬거나 전 재산을 넘겨줬거나 가진 모든 걸 쥐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빈손으로 그 차가운 복도 끝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게 남의 집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이미 자녀에게 집을 넘겨주신 분도 계실 테고 지금 그걸 고민 중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느낌 정확한 겁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전국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은 약 24만 명에 달합니다.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요양시설과 돌봄 수요는 눈에 띄게 커졌고 지금도 매년 수백 개씩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2023년 서울에서만 무연고 사망자가 1218명 발생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란 쉽게 말해 세상을 떠난 뒤 시신을 거두어갈 가족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숫자의 안쪽입니다. 1218명 중 72.5%, 즉 883명은 가족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외면한 경우였습니다.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 중 누구도 부모를 찾아가지 않은 겁니다. 이게 1년에 서울에서만 벌어지는 일입니다. 전국으로 넓히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아집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883명 중 얼마나 많은 분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셨을까요? 자식을 믿고 집을 넘겨줬을까요?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연결고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설마 우리 자식은 그러지 않겠지. 우리는 관계가 다르다고요. 그 믿음이 정확히 어디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60, 70대 어르신들에게는 공통된 문화적 관행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에게 살아생전 재산을 미리 넘겨주는 겁니다. 이걸 증여라고 하는데 증여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재산을 자녀 이름으로 바꿔주는 행위입니다. 상속은 내가 세상을 떠난 뒤 물려주는 것이고요. 왜 이렇게 할까요? 보통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세금을 아끼려는 현실적인 이유고 다른 하나는 더 깊고 인간적인 이유입니다. 이렇게 해두면 자녀가 내 노후를 잘 챙겨줄 거라는 믿음입니다. 집을 줬으니, 아파트를 줬으니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늙으면 잘 돌봐주겠지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방식이 그랬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하셨고,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치명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재산이 이전되는 순간 그 재산에 대한 권리는 완전히 자녀에게 넘어갑니다. 부모는 더 이상 그 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등기부에는 자녀 이름이 올라가 있고 부모는 법적으로 세입자보다도 더 불안정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협상의 주도권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물론 자녀가 선의를 갖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사람의 환경은 시간과 함께 바뀝니다. 결혼을 하면 배우자의 입장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면 그 자녀를 먼저 챙기게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더 이상 부모에게 쓸 여유가 없어집니다.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이 둘을 키워냈습니다. 힘들게 마련한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이었는데 큰아들이 결혼할 때 그 아파트를 큰아들 명의로 바꿔줬습니다. 대신 함께 살기로 했고 생활비도 받기로 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와의 마찰이 생기면서 결국 방 한 칸을 쓰다가 그곳에서도 나오게 됐습니다. 어머니에겐 이제 돌아갈 집도 들어갈 돈도 없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건 얼마 되지 않는 기초연금뿐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느 집에서나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법률 상담 현장에서는 놀랍도록 자주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합니다. 수십 년간 이 일을 해온 법조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재산을 다 준 뒤에 배신당했다고 찾아오는 부모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고요.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건 그 경우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 민법에는 자녀의 부양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계 혈족, 즉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성년 자녀의 노부모 부양 의무는 이른바 2차 부양 의무로 분류됩니다. 2차 부양 의무란 자녀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고 여유가 있을 때에만 부양 의무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자녀의 생활 여건에 따라 부양의 범위나 수준이 현실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올 여지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녀를 바로 처벌하거나 강제로 돈을 내게 할 수 있는 수단도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부양료를 청구하려면 법원에 심판을 신청해야 하는데 자기 자식을 법원에 데려가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몸도 불편하고 경제력도 없고 무엇보다 자식에게 남은 마지막 정이 그걸 가로막습니다. 바로 이 마음을 이용하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부모는 감정 때문에 법을 쓰지 못하고 자녀는 그 감정을 알기에 의무를 미룰 수 있습니다. 법은 존재하지만 작동하지 않는 현실. 이게 이 문제의 진짜 무서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재산을 돌려받을 수는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원칙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증여가 완료된 이후에는 그 재산이 이미 자녀 소유가 됐기 때문에 부양을 안 해준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회수하려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증명 과정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부양 의무에 관한 조건을 반드시 계약서 형태로 남겨두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이게 바로 이 문제의 가장 깊은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재산을 줬는데 그 믿음을 지킬 법적 장치가 없는 겁니다. 한 조사기관이 조사한 통계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부모 돌봄이 자신에게 부담이 될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88%였습니다. 자녀 세대의 거의 전부가 부모 부양을 부담으로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가족이 자신을 돌봐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10명 중 3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7명은 이미 그 기대를 접은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속으로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계신 분이 많을 겁니다. 자식에게 기댈 수 없다는 걸 막연히 느끼면서도 그게 너무 서글프고 인정하기 싫어서 그냥 덮어두고 계셨던 건 아닌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자녀들이 부모 돌봄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도 나왔습니다. 가족이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할까봐가 91%, 가족이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될까봐가 90%였습니다. 자녀들이 부모 부양을 못하겠다는 게 나쁜 마음 때문이 아닙니다. 현실이 그만큼 각박하다는 겁니다. 결혼도 집도 아이 교육도 전부 돈이 들어가는 세상에서 이미 체력과 경제력이 한계에 달한 30대, 40대가 부모 부양까지 감당하는 게 구조적으로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자식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우리 사회는 수십 년 동안 노후 준비를 가족에게 맡겨왔습니다. 자식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구조로요. 국가 복지가 미성숙했던 시절에는 그게 어쩔 수 없기도 했고 효를 중시하는 문화가 그걸 당연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는 그대로인데 경제 구조는 바뀌었습니다. 부모 세대가 노후를 보낼 무렵에는 이미 자녀들이 그 기대를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40대 자녀가 있습니다. 대출이 있고 아이 둘이 있고 직장도 그저 버티는 중입니다. 그런데 70대 부모님이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간병인을 쓰자니 돈이 없고 직접 모시자니 현실이 안 되고 요양원에 보내자니 죄책감이 듭니다. 이 상황에서 자녀를 무작정 욕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재산을 받고도 완전히 등 돌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드문 일이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 상담 현장에서는 이 패턴이 거의 교과서처럼 반복된다고 합니다. 순서도 비슷합니다. 재산을 넘겨준 직후에는 연락이 잦아집니다. 명절에도 오고 생신도 챙기고 안부 전화도 종종 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바빠서 못 왔다고 합니다. 다음엔 아이들이 아프다고 하고 그 다음엔 직장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습니다. 받아도 짧게 끊기고요. 부모는 그 사이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병원을 가고 혼자 아픈 날을 버팁니다. 그러다 더 이상 혼자 감당이 안 되는 순간이 오면 그때 요양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치 그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자연스럽게요. 이게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한 자녀들 사이에서 아주 조용하고 천천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그 사정이 무엇이든 재산을 받고 부모를 방치하는 건 분명히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실제로 2026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부모를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류분을 제한하거나 상실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쉽게 말해 부모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자녀처럼 폐륜적 행위가 확인되면 법이 보장하던 최소 상속분조차 인정되지 않도록 바뀐 겁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어도 이미 재산이 넘어간 뒤라면 어떨까요? 요양원에 혼자 계신 그 어머니에게 그 법이 지금 당장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이 문제가 단순히 나쁜 자식 이야기가 아닌 이유입니다. 문제의 구조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부모는 노후 준비를 자식에게 의존하는 형태로 했고 자식은 점점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였고 국가는 그 사이 어디에도 확실한 안전망을 깔지 않았습니다. 그 틈 사이에 지금 수십만 명의 노인이 끼어 있는 겁니다. 요양원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통증도 외로움도 아니라고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을 줬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고요. 그 이해 안 됨, 그게 가장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르신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살아온 시대의 방식대로 그 시대가 옳다고 가르쳐준 방식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자식에게 다 줬을 때 노후가 보장될 거라고 믿었던 건 그 시대에는 실제로 그게 작동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그 구조가 무너진 건 그분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자식을 못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거래처럼 만들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관계를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국민연금과 주택연금 같은 공적소득 장치를 최대한 유지하는 겁니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인데 이 경우 집에 대한 권리는 살아있는 동안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녀에게 집을 주는 순간 이 선택지는 사라집니다. 가능하다면 모든 걸 한꺼번에 넘기지 마십시오. 재산을 전부 이전하는 것과 일부만 남겨두는 것은 내가 느끼는 불안감의 크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내 이름으로 남아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어야 사람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요. 이건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어느 정도 선택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집을 넘겨줄 생각이라면 전부 넘기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해 보십시오. 내 통장에 최소한 몇 년치 생활비가 남아있는지요. 몸이 아플 때 내 돈으로 병원을 갈 수 있는지요.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한 달을 버틸 수 있는지요. 그게 가능하다면 넘겨줘도 됩니다. 그게 안 된다면 아직 때가 아닌 겁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지가 없어집니다. 선택지가 없으면 목소리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없어진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도 조용히 밀려나게 됩니다. 내 것을 남겨두는 건 욕심이 아닙니다. 내가 끝까지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자녀 세대라면 이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만 듣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부모님이 재산을 이전하길 원하신다면 그 조건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이 되는 것. 그게 오히려 진짜 효도일 수 있습니다. 서로 기대하는 바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남기는 것. 그게 관계를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 어색한 분들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부모님이 재산을 이전하겠다고 하실 때 한 번만 더 여쭤봐 주십시오. 나중에 생활비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몸이 아프면 어디서 지내실 거냐고요. 그 한마디가 몇 년 뒤에 비극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서울에서만 1218명이 가족 없이 홀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중 883명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은 끝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숫자는 지금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요양원 복도 끝을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와줄까 하고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나쁜 자식을 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패턴이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는 구조의 문제라는 걸 알고 그 구조 안에서 내가 먼저 다르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충분한 조건이지만 구조가 그 사랑을 짓누를 때는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게 만든다면 혹은 노후 준비에 대해 가족끼리 조금 더 솔직한 대화를 나누게 만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마음을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